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오늘은 질문하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지금까지 질문하기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도 좀 봐가면서 해야 되니. 질문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질문하기가 있는데, 메타 모델이랑 밀턴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제 강의에서도 가끔 얘기를 하고 했으니까. 메타 모델 질문하기는 상대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것을 더 명확화시키는 질문이에요. 밀턴 모델은 상대가 명확하게 말했어도 그거를 두리뭉실하게 말해버리는 그런 식의 질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 모델은 우리가 이제 메타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메타데이터는 이런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엔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 자막을 띄울 때 그러니까 내가 똑같이 오늘 강의할 내용은 질문입니다 했을 때 유튜브의 자막은 구글에서 검색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만약 내 이미지로 해서 넣었으면, 혹은 내가 종이에다 써가지고 들고 있으면 그건 유튜브에서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메타 모델이 그러니까 메타데이터가 아닌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데이터로서 저장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영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메타 모델은 상대가 좀 더 깊이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큰 그림을 먼저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메타 모델은 상대가 애매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그림을 자세하게 그리게 하는 거고, 밀턴 모델은 상대가 그림을 자세하게 그렸어도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상대에게 모난 부분을 깎아내리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메타 모델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근원적인 것들,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들 할 때도 메타 데이터라는 말을 쓰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걸 찾아낸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메타 모델은. 근데 밀턴 모델은, 밀턴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밀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원래는 최면술사는 아닌데 최면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명할 거예요. 밀턴 하면 이제 상담도 잘한 걸로 유명하고, 밀턴 스타일의 상담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밀턴은 사람 이름이고 메타는 그런 뜻이에요. 메타라는 뜻이 있으니까. 메타데이터에서도 메타라는 단어를 쓰고. 밀턴이라는 사람은 약간 좀 그런 거죠. 좀 선문답 같은 상담을 잘했었나 봐요. 이런 밀턴이라는 분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밀턴 에릭슨이라는 이름이거든요. 강남이라고 하면 LBC 방송국에 거기 있었지라는 게 메타고, LBC 방송국 이야기할 때 강남에 있는 거 하는 게 밀턴이라고, 밀탑이 아니라 밀턴이긴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해두세요. 방향성은 그게 맞으니까. 더 구체적으로 또 계속 오늘 얘기를 해줄 거니까요. 밀턴입니다. 밀턴 에릭슨. 그래서 최면을 거는 거에도 에릭슨식 밀턴이 있어요. 아니, 에릭슨식 밀턴이래. 밀턴 맞아요. 에릭슨식 최면 방법이라 그래서 최면술에도, 최면 방법에도 자기 이름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밀턴 에릭슨. 그래서 밀턴식 최면술이라고 하진 않아요. 에릭슨식 최면이라고 해요. 밀턴식 질문, 이렇게 말하고, 에릭슨 최면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오늘은 이제 질문법이니까. 어쨌건 이런 최면 언어라고 볼 수 있어요. 상대가 스스로에게 더 깊이 있게 다가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점성술에서도 이런 비슷한 화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점성술 쓰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렸을 때 혹시 큰 사고 나지 않았니? 큰 사고 나지 않으셨나요? 어렸을 때 좀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났는데요? 그렇죠. 어렸을 때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기운으로 해결이 됐네요. 근데 지금 아직도 그게 풀리지 않았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구체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드러나게 하는 화법이거든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고에 대한 얘기. 혹시 어렸을 때 주변에 사과나무 있지 않았어요? 사과나무 기억 안 나는데. 사과나무가 있었으면 그 사과의 무슨 기운이 본인하고 상충돼서 사과에서 큰일 날 뻔했어요. 지금 내가 말하는 게 콜드 리딩이에요. 근데 밀턴 같은 경우에는 콜드 리딩하고는 좀 다르죠. 딱 지적해 주셨네요. 콜드 리딩은 상대가 스스로 정보를 쏟아내게 하는 건데, 밀턴은 상대의 두리뭉실한 것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 거죠. 원래 최면술이라는 건 원래 약간의
성이 있습니다. 뭐 사기꾼 점쟁이들이 하는 거라고. 콜드 리딩하고 한 리딩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방향성 자체는 그 상대가 구체화된 정보를 스스로,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나는 그 구체적인 것을 계속 질문하는 게 메타. 상대가 구체적인 것을 명확한 것조차도 이제 다시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게 밀턴. 이렇게 크게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저기 보면 굉장히 정의들인데 이런 정의 같은 것도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러면 메타 모델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좀 이따 예시를 들어드릴 텐데, 사람들은 메타 모델이 이런 질문이다라고 생각하고 구사를 하다 보면 추궁하듯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 모델 같은 경우는 나는 좀 요즘 너무 진짜 힘들다. 왜 어떤 게 힘든데? 라고 물어보는 게 예를 들어서 메타 모델인 거예요. 그 힘든 것에 대해서 구체화시키는 거. 그런데 그것을 이제 메타 모델을 사람들은 추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건 사실이지만 추궁하듯이 하면 관계 형성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메타 모델은 추궁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어떤 정보를 제대로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조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타 모델 자체가 상대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질문이라는 게 상대가 좀 불편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타 모델 할 때는 약간 어조를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잃어버린 정보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추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말투로 상대에게 그 근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밀턴 모델은 말을 의도적으로 애매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항목별로 있어요. 굉장히 지금 항목을 제가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입장이라고 치면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말을 하는 거죠? 학교 학생인가요? 이런 식으로 상대가 그러면 다 그래요. 다 그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과 그럼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상대가 본심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방법이죠. 뭔가 내가 처음으로 사람 만났을 때 소개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밀턴 모델을 많이 쓰면 상대가 부담을 느끼겠죠. 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자세히 알고 싶어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밀턴 모델만 쓰느냐? 밀턴 모델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명사에 관련된 거는 언젠가는 다 배우지 않았을까요? 언젠가는 다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누군가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 건 어디서 들은 얘기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죠. 지금 저 돈가스 좋아해요. 어떤 돈가스요? 치즈, 피자 이렇게 물어보는 건 굳이 따지면 메타 모델인 거죠. 구체화시키는 거니까. 이거는 어떤 돈가스. 그래서 이제 그 형용사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사람들은 생략된 부분을 맞춰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했었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계 형성에서 나한테서 어느 정도 친근감을 느끼는 상대라면 내가 애매하게 말했을 때 그 상대는 그 부분을 알아서 끼워 넣습니다. 밀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권위가 있고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하러 왔을 거란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면 많은 부분을 생략해도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이 내 앞에 밀턴 선생님이 계시니까 그 선생님이라면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문제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예전에 있는 선문답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공자님 말씀이라고 해도 제가 하는 것과 진짜 공자님이 하시는 거 전혀 다르겠죠. 공자님은 굉장히 생략이 많고 뭐 별거 아닌 말을 같아도 그분 말씀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을 거야. 이런 빈칸은 이런 단어가 있을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그분 말씀을 다시 쓰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 공자님 말씀처럼 권위가 없는 저나 뭐 다른 윗사람들이 한다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듣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악의적인 부분을 채워넣거나 아니면 그게 비어있는 상태로 사람들은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게 절대 좋은 소리로 들릴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명사에서는 만약 그렇게 빈칸인데 그럼 동사에서는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좀 잘해봅시다. 뭐 이러면 이렇게 말을 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잘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메타 모델이에요. 메타.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 거예요. 메타라는 단어랑 밀턴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방향성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아, 저 힘들어요. 아, 저 진짜 너무 걱정됩니다. 저 진짜 걱정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게 메타 모델인 거죠. 어떻게, 왜, 이런 걸 끌어내서 상대방 행동이나 감정에 생략된 정보, 그거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저 진짜 걱정돼서 죽겠어요. 아, 저 하루하루 너무 불안해요. 그러면 지금 불안한 게 취업 때문인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 근데 이 물어보는 게 상대가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상대조차도 명확하지 않거든요, 실은. 자기도 왜 불안한지 잘 몰라요. 그래서 상대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상대가 말을 한 거를 같이 알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같이. 말하고 모르거든요, 말하기 전에는 그 사람도. 내가 왜 불안했지? 그래서 자기도 이제 더듬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불안했구나. 그러면서 말하면서 알게 만드는 구체화된 걸 대답함으로써 구체한 걸 물어봐 주는 거죠. 그 대신에 내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세요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고, 밀턴은 이거 비어 있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사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연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강연을 텍스트로 써보면 뭐지? 이걸 뭘 하자는 거야 이렇게 됐는데, 강연을 하는 거 실제로 듣잖아요. 처음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 안 좋은 거 막 얘기하고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딱히 뭘 행동하라고 한 건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힘들고, 그리고 경제의 문제점은 이거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기업과 뭐 아니면 뭐 정치적 혹은 뭐 국가적 구조가 이렇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행동해야 될 때다. 뭘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앞에 걸 들음으로써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부분을 채워나가게 되죠.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좀 고수들이 쓰는 방법이 밀턴 모델이긴 해요. 고수가 아닌 사람들이 이런 식의 질문을 하면 굉장히 없어 보이거나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또 그런 문장이 있겠죠. 자,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뭘 할 수 있다는지 말을 안 해요. 일부러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뭔지 말을 안 해놓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라고 함으로써 상대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부분을 그래, 나는 그걸 해야 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일부러 명확하지 않게 정의를 내려서 듣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 반대로 더 제가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구체적인 대답을 하고 그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거. 지금 제가 이제 명사를 구체화시키는 거랑 동사를 구체화시키는 거 혹은 구체화되지 않은 걸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게 진짜 많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이 예시만 가지고도 굉장히 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컵이 굉장히 물을 마시는데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그 효율적이라는 말씀이 다른 컵에 대해서 비교를 하신 건가요? 혹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무엇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비교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들어보면 의외로 비교급 동사를 쓰면서도 비교 대상을 안 넣는 게 많아요. 진짜 나는 뭐를 잘 못해 라고 하면서 나는 더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발언들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누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거를 질문을 해보면 명확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그려놓은 어떠한 대상, 어떠한 잘난 대상,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명확히 못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공유가 되죠. 내가 생각했던 그 비교의 대상이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고 서로가 공유하게 되거든요. 이 비교의 대상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상대랑 내가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연하게 우울하거나 막연하게 슬픈 생각을 줄일 수 있겠죠. 이런 그러니까 메타모델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비교랑 판단 두 가지를 또 말씀드릴 텐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 비교예요. 그럼 판단적인 측면에서도 누구의 생각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남들이 그랬어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만해요. 그러니까 이 질문만 들어도 언제 써먹어야 되실지 아실 거예요. 그건 누구의 생각인가요? 들어보면 그냥 자기 생각이에요. 보통 막연하게 자기가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해버리는. 확실히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근데 그렇게 판단하신 기준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를 비판하듯이 하면 안 되고 상대에게 좀 호의적인 태도를 갖추면서 해야 되거든요.
어쨌건 그런 식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평가의 타당성을 높인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또 어렵죠. 그러니까 그 상대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이제 메타 모델이고, 그러면 이런 비교랑 판단해서 밀턴 모델을 쓴다 했을 때 광고 문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다 나은 서비스. 보다 나은 서비스. 무슨 보다 나은 서비스입니까? 세상에.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뭐 이런 말들. 좀 마음이 편안해지셨나요? 라는 이 말을 함으로써 상대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밀턴 모델이라고 지금 이렇게 오히려 두리뭉실하게 만드는 게 밀턴 모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밀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최면술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밀턴 에릭슨이라고 해서 에릭슨 최면이라고 해서 따로 최면의 한 기법의 한 장을 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의 마음을 스스로가 들여다보게 만드는 식의 질문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뭐 좀 선문답에 가깝긴 하지만 근데 선문답이랑 뭐 밀턴 모델의 장점은 그거죠. 듣는 그 질문을 들은 사람이 질문을 한 사람의 말 이상으로, 그 사람의 생각 이상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말을 하니까 조금 더 또 다른 방향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보게 되는. 만약 변화를 준다면 이렇게 밀턴 모델처럼 자꾸 두리뭉실하게 만들어서 스스로가 들여다보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거는 굉장히 노련하고 기술적인 사람이어야 가는 거겠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항목별로 지금 계속 있어요. 제가 쭉 지금 읽어 드리는데, 메타 모델에서 이런 문장을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항상 힘드네. 아까 우리가 이제 이것도 처음에 이제 불특정 명사, 뭐뭐가 힘드네. 어떤 게 힘들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힘들다라는 거를 명사로 만드는 거죠. 네가 힘들다는 것이 경제적인 거니? 라고 물어보는 그런 식으로 상대가 뭔가 명사랑 대치시키는 거.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렵네요. 이렇게 무슨 우리가 국문학과 시간도 아니고 그냥 문장으로 예시를 들으면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밀턴 모델에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 그러면 그러한 문제 해답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 해답은 당신이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신이라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고민의 대답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당신이라면 지금 두 가지 옷 중에 더 마음에 드는 거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있을 것도 같은데,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밀턴 모델. 뭔가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와 얘기할 때 그런 답을 정해놓으신 분들에게 대응하는 법이기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어느 정도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뭘지?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상대를 구체화시켜주는 거. 메타 모델 같은 경우에 똑같이 이제 명사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중에 나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그래? 혹시 어떤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어? 어떤 목표로? 그래서 목표를 얘기하면 그래, 그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구체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혹시 들어볼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화시켜주는 거예요. 자꾸 길을 안내해주는 거예요. 일부러. 밀턴 모델은 불을 딱 밝혀주고 상대한테 알아서 가라고 해주는 거고, 지금 제가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건 생략한 것을 채워나가거나 일부러 생략하는 기법이었어요. 똑같은 질문이어도. 지금부터 드리는 건 등가의 복합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곡의 첫 번째 건데, 아까는 그냥 생략해버리는 거였잖아요. 생략을 일부러 하거나 아니면 생략한 것을 찾거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문장은 왜곡된 것, 삐뚤어진 것, 그런 것을 찾거나 아니면 일부러 삐뚤어게 만들어서 상대가 생각하게 만드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등가의 복합 개념이라는 건데, 이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문장 들으면 바로 합니다. 메타 모델부터 말씀드릴게요. 그는 내 생일을 잊었어.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내 생일을 잊었다라는 것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 두 가지가 등가로 돼버린 거예요. 같은 가격으로 돼버린 거예요. 복합돼버린 거예요. 같은 가격으로 복합돼버린 거죠. 실은 등가가 아닌데 그것을 등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생일을 잊은 것은 바쁜 일 때문일 텐데 그냥 사랑하지 않는다고 등가로 만들어버린 거죠. 오히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밀턴 모델에선 어떤 식으로 쓰냐면, 제 강의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말을 잘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겠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등가의 복합 개념의 하나에 쓰는 문장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와 주신 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말을 잘하게 되는
뭐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건 사실이라 이것도 왜곡이라고 보기가 힘드네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문장을 들음으로써 강의를 듣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나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생각에 자신을 나아지게 만드는 이게 이제 밀턴식 기법이에요. 그 사람의 심리적인 거를 바로 건드려줘서 그것을 변화의 방법 혹은 그 사람의 내면을 두리뭉실하게 해서 막 만드는 거. 그렇죠. 한 방에 이해됐죠. 등가의 복합 개념 말만 어렵지 문장 들으면 바로 이해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연결된 연결고리, 잘못된 고리를 풀어주는 거.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생일을 잊었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또 린넨 화이트님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서로 이제 명확하게 풀어주고 얘기를 나누면서 찾아가는 거. 이게 왜곡이 된 부분을 풀어내가는 얘기거든요. 이런 왜곡에는 또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전제하는 것,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왜곡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전제라는 거는 암묵적으로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들이에요. 이거는 그 메타 모델부터 얘기를 해준다면 메타 모델의 질문 아니에요. 평일하고 주말 중에 언제 만나는 게 편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서 이제 메타 모델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아직 만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게 메타 모델이에요. 왜냐면 왜 만난다는 거를 전제로 합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말하는 게 메타 모델이니까. 근데 반대로 평일이나 주말 중에 언제가 편하세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이미 너랑 나랑은 만날 거야 라고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 이게 메타 모델이에요. 전제를 까는 거. 그 일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일에 대해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어보는 거. 뭔가 왜 그런 전제 같은 거를 풀어내는 것. 근데 의외로 이게 이런 것을 지금 표를 만들어 놓고 쭉 체크를 해보면 우리가 말하는 많은 말들 중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명사가 생략되어 있고 동사가 생략되어 있거나 아니면 뭔가가 왜곡되어 있고 인과관계도 그래요. 인과관계에 대해서 착각 중에 굉장히 큰 게 등가의 복합 개념하고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가 부담되는 남자라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실은 인과관계가 잘못됐겠죠. 이런 거에선 그렇게 물어봐야겠죠. 여자분들이 너의 어떤 부분에 부담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비올림이 잘린 건 비올림이 나빠서 그런 겁니다 라고 했는데 네, 뭐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는 거는 공격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서로 이제 어조나 이런 거를. 인과관계가 오류가 돼 있거나 아니면 그런 예외 상황을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밀턴 모델에서도 이 왜곡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은데 공격이 주가 아닙니다. 명확하게 만드는 게 주예요. 이 대화에서 상대가 스스로 명확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생일을 그는 내 생일을 잊었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문장이 등가의 복합 개념이 잘못된 등가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이제 거기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가 생일을 잊은 건 사실이지만 왜 그게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랑한다는 그런 건 예시는 없었니?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것만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가 스스로 그게 인과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질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생일을 잊었다, 사랑하지 않아는 등가가 복합되어 있는 잘못된 문장이고 그것을 깨트리는 게 메타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몰아붙일 때 쓰시지 않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밀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일부러 왜곡을 시켜서 상대에게 말할 때 정말 좋은 문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다음 주쯤이나 만나기 전에 카톡 보낼게요. 아직 만난다는 얘기도 안 했는데 심지어 오늘 만난 게 일요일인데 다음 주 중에 뭐 혹시 보게 되면 제가 그 전에 카톡 꼭 보내겠습니다. 아직 만난다는 얘기 안 했는데 만난다는 전제를 미리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메타모델식의 질문을 잘하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바로 공격이 들어오겠죠. 아직 만난다는 얘기 안 했는데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교감이 쌓인 상태에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그래? 다음 주쯤 우리 뭐 볼까? 그래 보지 뭐 이렇게 사고가 흘러간단 말이죠. 또 어떤 게 있나요? 뭐 먼저 밥부터 먹을까? 아니면 간식부터 먹을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들. 아니면 뭐 주말에 만날까요? 평일에 만날까요?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혹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장들 좀 맹한 사람한테 사용하면 잘 속여 먹을 수 있겠다고 하시는데 맹한 사람한테 잘 속여 먹는데 쓰셔도 좋고
아니면 어느 정도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맹하지 않아도 의외로 잘 먹힙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고급 기술이어서 막연하게 쓰긴 좀 그렇지만 상대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패턴을 깨트린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거나 문장을 쏟아내면 상대가 페이스에 말려서 약간 평소같이 지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하나의 또 최면 기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최면을 할 때는 무조건 트랜스 상태로 보내잖아요. 트랜스 상태라는 거는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인 잠들기 직전의 그런 정도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 졸려 이런 상태에서 옆에서 하는 얘기가 바로 무의식에 꽂힌다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릴 게 아니고 다시 좀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나중에 NLP 쪽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다 NLP 쪽에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그 NLP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 상대든 나든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언어로서. 거울을 보고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도 NLP의 하나일 수 있겠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언어가 거울을 통해서 나의 뇌로 들어와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어로 재프로그래밍 하는 거. 이거는 상대한테 거는 최면도 하나의 NLP의 기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NLP의 기법 중에 하나가 최면인 거고, 그리고 밀턴 에릭슨 같은 경우는 최면 굉장히 이름 있는 최면술의 한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니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많은 문장들이 최면술에서도 쓰이고 최면술에 있는 많은 문장들이 상담에서도 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런 얘기들이 자꾸 얽혀서 나오는 거죠. 이게 다른 식의 강의에서는 이런 쪽을 잘 안 건드려요. 왜냐면 일단 최면이라는 거는 그 언어나 화술 쪽 영역에서만 바라보면 잘 안 배우는 부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잘 안 배우게 되죠. 그리고 또 밀턴 모델에 있어서 제가 또 몇 가지 읽어볼게요. 이런 일부러 왜곡시키는 문장들, 전제와 인과관계를 깨트려서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뭐 이런 문장들. 당신은 당신의 잠재력에 대해서 깨닫고 있나요? 그녀와 잘 만나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잘 만날 것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장들이 있어요. 아직도 내가 고기 싫어하는 거 몰랐어? 아직도 내가 고기 싫어하는 거 몰랐어? 여기서 아직도란 단어를 넣음으로써, 아직도 고기 싫어하는 거 몰랐어, 아직도란 단어를 넣음으로써 상대 입장에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아니 네가 언제 말을 했어야지. 근데 아직도란 단어가 서로한테 일종의 최면을 거는 거예요. 이 전부터 알았어야 되는 어떠한 정보인 것처럼 바뀌는 거죠. 아직도 몰랐어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이런 아직도 뭐 시작점이나 이런 뭔가 시점, 벌써, 그걸 벌써 다 했어, 뭐 칭찬이지만 벌써 다 했어, 이런 것들. 이런 시점이나 그 시제를 통해서 무언가가 전제로 깔려버리는 거거든요. 벌써 다 했어. 왜냐면 이거는 좀 더 늦게 했어도 될 일, 아니면 굉장히 일이 힘든 일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아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아직도 몰랐어? 마치 미리 알았어야 되는 어떤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제가 깔리는 거죠. 운 좋게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군요. 운 좋게도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군요. 여기서도 운 좋게도, 다행히도 이런 단어가 쓰이면서 좀 더 설득력을 증가시키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말을 조금 더 어렵게 표현을 하면 논평적 형용사라고 하는데, 오늘은 뭐 국문학 시간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전제를 깔면서 상대가 설득력을 높이거나, 아니면 내가 이미 했었어야 되는 일인가? 그걸 아직도 안 했어? 그 아직도란 단어가 실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밀턴 모델로 그걸 아직도 안 했어 라고 하면, 이제 메타모델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왜 그 전에 했어야 되는 일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아직도라고 하면 이제 이미 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대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식의 감정적으로 이제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버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깨트리는 게 실은 메타모델의 질문법이고, 메타모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보완이 있어요. 근데 메타모델을 잘못 쓰면 또 싸움이 나니까 또 어느 하나만 쓰라고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좀 배웁시다.
최면에 걸려서 옥동자 같은 남자랑 사랑에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왜 옥동자가 어떠서 그렇습니까? 굉장히 결혼 생활도 잘하고 계시고 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계신데 그리고 최면에 걸려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없는데 잦은 최면을 통해서 상대와 교감이 깊어지는 경우는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상담 자격증이 있어요. 뭐 그렇게 따는 게 어렵진 않지만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철칙이 상담을 받는 사람과 그렇게 너무 깊은 감정적 교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과 연애 감정을 느끼거나 그런 식의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철칙이에요. 왜냐면 이제 상대가 나를 상담해주고 하는 사람이면 자동적으로 이제 점점 더 호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을 그어야 된다라고 이제 처음에 배우죠. 그래서 최면 자체로 상대를 사랑에 빠지게 하긴 힘들어요. 왜냐면 그게 아무리 이런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제 위에 의식이 있고 밑에 무의식이 있는데 이 중간쯤에서 우리가 최면을 건다고 해도 이상하네요. 이렇게 포즈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더 이상하네. 그 상대의 무의식이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방어 기제가 생깁니다. 정신과 의사가 그래서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만이 나를 이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영화에서 나온 대사인데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유혹하기 위해서 했던 대사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빼지도 더하지도 않는 그런 완벽함이라고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여성들이 화가와 사랑하는 걸 꿈꾼다. 왠지 화가와 사랑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봐 줄 것 같아서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제로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들이 많이 해주는 일이죠. 정말 내 내면을 바라봐주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최면에 걸려서 사랑에 빠진다기보다는 정말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상대를 찾았다는 생각에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랑하는 거는 이제 서로 좋지 않죠. 알코올 중독하고 비슷한 거죠. 상담을 함으로써 마음이 편해졌는데 그것을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그 인간관계가 깨지는.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 되잖아요. 술 자체가 좋은 게 아니라. 그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아니어도 그냥 좋은 거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상담을 해주는 그런 존재라 사랑에 빠지면 내가 이 사람한테 우울해서 상담을 하고 싶다는 생각과 사랑이 일치가 되면서 그 사람한테 중독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가 되면 굉장히 파괴적으로 흘러요. 이 사람이 뭐 유부남이든 뭐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꼭 그렇게 흐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다시 최면으로 돌아가서, 최면을 익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많이 그런 질문을 해요. 그럼 최면을 익힌 상태에서 여성에게 그런 성적인 짓을 할 수 있느냐? 명확한 대답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다. 인데 상대한테 예를 들어서 뭐 꼭 여성이라고 하지 마시죠. 그냥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라. 안 벗습니다. 지금 제가 트인 상태에서 눈을 뜨시면 옷을 바로 벗습니다라고 최면을 걸면 안 벗어요. 제가 해본 건 아니고 그건 하는 영상들을 본 거죠. 이게 최면을 공부하면서 안 벗습니다. 근데 지금 옷에 불이 붙었어요. 빨리 옷 벗으셔야 돼요. 이러면 벗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사람 마음속에 뭔가 호감이 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을 수는 있겠지만 사랑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이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암시를 주거나 그런 변화의 씨앗을 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될 수는 없는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니가 알라딘의 램프를 해가지고 지니가 나왔어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못 하잖아요. 사랑할 만한 뭐 돈을 얻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할 수는 있겠죠. 약간 지니가 할 수 있는 영역까지가 최면이지 않을까. 그렇다고 뭐 최면이 그렇게 막 지니가 나오는 정도의 알라딘의 램프까지의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고 지니도 할 수 없는 일은 최면도 할 수 없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계속 최면을 반복해서 한 사람한테 걸리게 되면 그 사람에게
좀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은 적은 있어요. 뭐 길들인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사람을 길들인다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그런 사람한테 길들여지는 거죠. 내가 그런 상황에 길들여지는 거죠. 이건 자기 최면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스스로가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최면을 걸 수 있어요. 내 스스로한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엄지를 안에 넣고 다른 손으로 감싸 줬을 때 나는 집중력이 잘한다라고 스스로한테 암시를 걸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엄지를 쥐는 이게 트리거예요, 트리거. 총을 쏠 때 이거 트리거를 당긴다 그러잖아요. 트리거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감싸준.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거는 것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트리거를 내가 장착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내가 딱 쥐면 집중력이 쫙 올라가는 거죠. 쫙, 쫙,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죠. 내가 내 스스로도 이런 식으로 트리거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최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길들인다는 표현이 아니라 최면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면을 걸어주는 정신과 의사라든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긍정적인 트리거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 트리거에 의존하게 되는 거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의존하게 되거나 그 트리거에 길들여진다는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써야겠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변화를 이룬 거니까 그 변화를 반복적으로 접함으로써 그 변화가 나한테 강화되고 이거를 뭐 살짝 스치기만 해도 집중력이 쫙 올라가고 나중에는 스치는 생각만 해도 집중이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길들인다는 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최면이나 정신의학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옳은 사고를 해야 된다는데 그걸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 아무튼 그러니까 막 이런 저도 한 다리 건너서 들었는데 그런 심리 상담 해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뭐 저도 정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야매로 막 이상한 가짜 자격증 아니면 뭐 가짜 학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상담을 해주시는 막 그런 분들이 있대요. 그래서 막 가서 상담해보면 MBTI 검사하고 MBTI에서 어떻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MBTI가 뭐라고 나왔으니까 당신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막 그렇게 상담을 하고 그래서 당신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막 얘기를 한대요. 근데 무슨 MBTI가 잘못된 게 있고 잘된 게 있어. 그럼 무슨 혈액형으로 해가지고 어떤 혈액형은 건강하지 못한 혈액형이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거기 막 오는 사람들한테 정말로 작업 거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런 거 굉장히 큰일 나거든요. 그런 거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심리적인 거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도 문제고, 물론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들한테 좀 상담을 받아보고 이런 건 좋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거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자꾸 상대한테 그런 이성적인 얘기를 하고, 그런 거는 이제 사로서의 좀 자격 미달이지 않나. 그러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 혹시 상담을 받으실 때도, 이 사람이 날 유혹하는 느낌 들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아무튼, 혹시나, 여기 계신 제 방해를 듣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피부 건조해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베넘 효과를 물어보셨는데, 버넘 효과라고도 표현을 하죠. 베넘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MBTI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표현해버리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건데, 번호일 수도 있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영어 약하니까. 항상 가장 많이 나오는 유명한 실험이 혈액형 실험이죠. 혈액형 실험이죠. 이제 A4 용지에 당신의 혈액형에 맞는 문장을 쭉 써요. 평소에 외로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즐겁고 이제 그런 것들 막연하게 두리뭉실하게 쭉 써서 각각의 혈액형 검사를 쭉 한 다음에 그 혈액형에 맞는 문장이라고 다 줍니다. 그럼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지금 나눠드린 문장이 당신을 얼마나 설명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보통 한 70에서 80, 많게는 90 이상도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나눠준 그 종이가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나눠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종이를 보고 이게 내 혈액형, 나의 심리에 정확히 맞는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이제 베넘 효과에서 나오는 실험인 거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거랑은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혈액형 얘기 나오니까 또 저도 베놈 효과가 생각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람들에게 상담을 많이 해주려고 애를 쓰고 이런 지금 NLP나 이런 쪽으로도 저도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그걸 통해서도 아 이런 변화를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많이 또 생각을 하고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생각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은 좀 있죠.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NLP 얘기를 좀 하게 됐지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NLP가 아니고 오늘은 질문에 대한 두 가지이기 때문에 또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런 심리적인 거나 정신 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좋네요. 재밌는 질문도 많이 오고. 그리고 방송이 어려워요? 오늘 NLP 얘기 나와서 그래요. NLP 얘기 나와가지고. 근데 이 NLP 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지 않나요? 뭔가 그 NLP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재밌잖아요. NLP가 뭐의 약자더라? NLP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아마 그럴 거예요. 뉴로는 뇌고 L은 랭귀지고 P는 프로그래밍이니까 뇌를 언어로 프로그래밍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최면도 NLP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또 굉장히 NLP적인 게 많아요. 당신은 나랑 사귀게 될 겁니다. 이 표현은 NLP죠. 이것도 내가 말을 함으로써 상대가 생각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기법들, 자기 최면 이런 것도 다 NLP죠. 오늘 말씀드리는 밀턴 모델의 밀턴이 굉장히 유명한 최면술사보다 보니까 NLP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아까 이런 질문으로 조금 들어가서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네네 그쵸 맞네요. 또 틀리게 얘기했을까봐 걱정했는데 예, 제가 맞게 말씀드렸네요. 이게 억측은 확인된 바가 없어도 그 사람 생각이나 기분을 단정짓는 게 일단 억측인데 등가의 복합 개념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억측이 바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거의 이제 구분되기 힘든 것도 많고 그녀에게 맞춰줘야 해. 그녀에게 맞춰줘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억측이에요. 아니 안 맞춰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 맞춰준다고 생각하는 것도 결국 자기 기준에서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억측이 잘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주제일 겁니다. 이것도 억측을 이용한 화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이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제 말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이건 이제 밀턴 모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건.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네요. 지금 문제가 본인의 건강에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전제로 하는 거죠. 억측은 어떤 부분이냐면 뭔가 마음을 읽는 것 같은 거, 마음을 읽는 것 같은 표현을 해서 그런 억측, 그래서 억측적인 부분에서 상대를 이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앞으로 니네가 좋아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잠깐 지금 제가 막 많이 적어왔거든요. 이 NLP 책에서 많이 따왔어요. 지금 문제가 본인의 건강.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 실제로 그냥 뭐 요즘 사는 얘기를 했는데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밀턴 모델에서 많이 쓰는 억측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행복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정말 행복하시겠습니다라는 억측을 통해서 대화를 하면 상대가 정말 내가 행복한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당 기법이죠. 하나의.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건 이제 생략적인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왜곡적인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일반화적인 거를 묶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오늘 하는 얘기는 좀 딱딱해도 예시로 들으면 좀 바로바로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저렇게 말하는데 나라면 이렇게 써먹을 수 있겠는데? 라고 좀 그런 힌트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참 단어가 어렵게 돼 있네요. 이 어려운 단어만 읽어드릴게요. 잊어버리셔도 돼요. 가능성 서법 조동사, 필요성 서법 조동사, 보편적 수량화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 서법조동사랑 필요성 서법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말만 어렵지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무리데스, 무리다 이런 게 이제 가능성 서법조동사예요. 아 미안합니다. 어려운 말 써서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로 말한 거예요. 단어만 생각하시면 돼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런 거. 아 저는 원래 이런 거 못해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도 그랬죠. 아 나는 그런 거 단어 원래 몰라요. 이렇게 반응하신단 말이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원래 이런 거 못해요. 처음부터 못하죠 당연히. 경험을 쌓았으니 이제 시도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이게 이제 이걸 메타모델로 깨는 거거든요. 아이 무슨 LBC 대학원이니까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냥 그런 겁니다. 네, 그냥 묶다 보니까 이렇게 묶인 거지. 상대가 반론이 따라오지만 문제를 분명히 만들어야 돼요. 아 저는 원래 이런 거 못해요. 나는 원래 이런 거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필요성 어쩌고저쩌고는 뭐예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겠죠.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게 필요잖아요. 할 수 있다 없다 혹은 필요하다 아니다 이걸로 지금 나눈 거야. 괜히 그 문장 이렇게 단어에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말하는 단어가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아니에요. 제가 자꾸 중간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지만 예시로 바로 또 쉽게 알려드리잖아요. 계속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이방 시청자들 오늘 나를 잘못 잡은 것 같으심이라고 했지만 오늘 말을 잘못 잡았으니까 계속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필요성 서법 조동사입니다. 계속 하던 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말에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어떤 일이 예상되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필요에 의한 거.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아까 세 개 나눴더니 마지막은 뭐냐면 모두, 늘, 뭐 누구나,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항상 먼저 연락 안 해. 그 사람 항상 먼저 연락 안 해. 정말로 한 번도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정말로 한 번도 안 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경상도 남자는 무뚝뚝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타 모델에 대한 얘기인데 밀턴 모델은 일부러 이런 걸 사용합니다. 일부러 이런 걸 사용해요. 어떤 식이냐면 남자라면 강한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나요? 남자라면 강한 결단을 내려야죠. 실제로 남자하고는 여자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결단 내리는데. 근데 남자분이 상담했거나 남자한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식으로 남자는 뭐뭐 해야 된다는 식으로 필요성 이거를 필요성 사법 조동사라고 합니다. 필요하다는 것을 일부러 연결시키는 거죠. 내가 실제로 매칭되지 않는 맞지 않는 단어를 말함으로써 상대가 다른 사고를 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가위바위보 할 때 야 알지 남자는 주먹이야 하면서 그 사람이 뭔가 반박하기 좋은 심리의 사람이라면 주먹을 일부러 내지 않게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싫은 티를 내서도 안 되겠지요. 뭐 이 말을 하면 이제 상대가 싫은 티 내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했던 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혹은 뭐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아니면 항상 늘 이런 단어들이 일반화 시키는 거잖아요. 남들도 다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만약 상대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깨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메타 모델 구체화시키는 질문을 해서 그걸 깨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 말을 하는 입장이면 일부러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심어주거든요. 그 남자라면 빠른 결단을 내려야지 아니면 뭐 사람이라면 그 정도 짓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나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사람도 아닌 게 돼버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 제 분석은 늘 논리적입니다. 제 분석은 논리적입니다. 이것도 일반화인데 거기다 심지어 제 분석은 항상 논리적입니다. 이렇게 항상이란 말을 붙임으로써 상대에게 더 명확한 암시를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굉장히 이 부분 이렇게 예시까지 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이것도 쉽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꾸 그렇게 일반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굉장히 쉽다라고. 그냥 쉽다도 아니고. 이런 게 이제 밀턴 모델이죠. 오늘 딱히 제가 쓰는 밀턴 모델이 먹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뭐 그런 날도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이 말보다 누구나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닌가요? 제 강의 정도라면 뭐 누구나 쉽게 느끼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 그냥 제 강의는 쉽습니다. 이것보다. 제 강의는 누구나 쉽게 느낍니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밀턴 모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괜히 쉬운 것 같기도 하다고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예시로 처음에 딱 단어만 들어버렸지만 예시를 딱 듣는 순간 바로 쉬워지죠. 예시를 듣는 순간이라는 명확한 시제를 설정하고 바로라는 말을 함으로써 제가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다는 거랑 매칭이 돼서 조금 더 쉽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밀턴 모델의 문장이에요.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그럴듯하죠. 이 밀턴 모델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오늘 뭐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예시를 들으면 바로 쉬운 거죠 라고 정확한 시제를 줌으로써 여러분들은 쉬워지는 거죠. 예시를 들었다고 쉬워질 수도 있고 안 쉬워질 수도 있는데 그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바로 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최면하고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제가 이제 이런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지배한다고까지 말을 하는 그런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인 논리. 가장 기본적인 거죠. 경제적인 논리인 게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은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한다. 이 경제적인 이런 논리. 그리고 또 하나는 통계적인 시각. 결국 더 높은 확률의 일이 벌어진다. 통계적인 시각. 그렇다고 이게 100%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최면의 원리라고 생각해요. 이게 최면이라고 해서 막 뭐 없나? 뭐 이런 거 하나 뭐 목걸이 같은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다고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게 최면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TV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최면 술사들이 나오셔서 물론 그분들이 굉장히 지적인 분들이고 엄청난 훈련에 의해서 가능한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후줄근한 옷 입고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최면 탁 거는 거 대부분 TV에서 나오는 것보다 못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최면을 걸어드릴 테니 여러분들 한번 걸려보세요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최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최면을 잘 거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최면의 시작입니다. 일종의 그 사람의 권위에 눌리는 거죠. 권위의 압박으로 인해 최면술에 한 걸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최면술에 한번 걸려보고 싶으신 분들 나오세요 라고 하면서 나가는 순간 이미 최면에 걸리는 거예요. 나가서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이 자 최면을 걸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드는 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오늘 최면술사가 누가 잠깐만요 혹시 뭐 최면에 능하신 정신 누구가 나오시겠습니다라고 말을 듣는 순간 최면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쓰여요. 우리가 면접을 볼 때 의상에서 신경 쓰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거랑 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첫인상이 중요한 것들도 어떻게 보면 다 거기 그런 원리에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최면 거시는 전문가들 많으세요. 진짜 길 가다가 눈 가리고 귀에다 속삭이는 것만도 쓰러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그런 최면을 거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못 하시고 크게 나누면 두 가지 분이 있는데 한 분은 한 스타일은 강압적인 스타일, 한 스타일은 이제 스스로 빠져들게 하는 스타일. 물론 다른 스타일도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스타일밖에 못 봤어요. 근데 저한테 최면을 가르쳐 주신 분은 굉장히 강압적인 스타일의 그런 능력자셨고 근데 저한테 맞는 건 좀 서서히 암시를 주면서 상대를 빠져들게 하는 게 저한테 맞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막 능력이 좋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강압적인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던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근데? 최면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최면협회인가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뭐 그런데 소속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은 일부러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오므라져요. 근데 심지어 이거를 이렇게 옆에서 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스스로 오므라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오므라들게 된 것처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뭔가 제가 그런가 멍할 때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마를 이렇게 딱 때리면서 최면을 걸면 이렇게 바로 트랜스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광합적인 스타일로 최면을 거시는 분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하나 둘 셋 하면서 이제 뭐 엘리베이터를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뭐 계단을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서서히 온몸을 이마에서부터 발끝까지 이완시키는 것을 계속 하면서 최면을 거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거든요.
이제 누구나 이제 뭐 그건 개인의 스타일이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최면은 그렇게 트랜스 상태로 보낸 상태에서 암시를 거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트랜스 상태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오늘 나 별로 신경 안 쓰고 딱 나왔는데 야 오늘 진짜 예쁘다 이거 어디서 샀어?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최면의 하나의 원리예요. 그 상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패턴이 딱 깨지면서 아 나 예쁜가?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그 사고력이 묻어지거든요. 그때도 암시가 잘 걸리는 상황이 돼요. 이거를 실은 이제 그쪽 최면 쪽에서 쓰는 용어로는 패턴 인터럽트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패턴을 뭐 깬다 식으로 그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상대가 생각하지 못했던 패턴을 넣어주면서 상대가 약간 당황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이뻐? 이것도 당황이죠. 아니면 뭐 상대한테 굉장히 젊으시네요. 뭐 결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누가 굉장히 신뢰되는 질문 하나 할게요. 결혼하셨어요? 라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진지하게 저 이혼한 지 좀 됐습니다. 라고 실제로는 결혼 안 하고 물었지만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상대가 당황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당황했을 때 제가 뭔가 농담이에요 라고 하거나 뭔가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상대한테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박혀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패턴을 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굳이 내가 최면을 걸거나 암시를 걸 때 트랜스 상태까지 안 보내도 좀 암시가 잘 들어가게 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유행어를 쓰거나 너무 진부한 사람들은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못 끼치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그 발상이 전환이 좀 있는 사람, 시각이 넓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한테 큰 영향력을 갖는 이유가 그게 상대에게 더 깊은 암시를 주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이건 제 생각이에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소개팅 할 때 소개팅 할 때 써먹을 때도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칭찬도 상대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 칭찬을 하는 게 훨씬 더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 다른 화술 강좌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왜냐면 모르니까. 이거는 그 화술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실은. 그리고 이게 과학적으로 100% 증명됐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심지어 정신의학 하시는 분들, 정신분석자 분들 중에서도 최면은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프로이트도 최면에 대해서 최면에서 뭐라고 했지? 아무튼 근데 프로이트가 최면을 그렇게 못 걸었대요. 항상 최면을 오늘 수준 높은 강의에요? 이렇게 하니까 좀 수준 높나?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써먹으십시오. 아무튼 뭐 프로이트는 최면 못 걸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최면을 꼭 잘 걸어야 유능한 최면술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스 상태로 잘 보내야 그러니까 좋은 최면술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여도 이 사람의 암시가 들어오고 그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면 그건 훌륭한 최면술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뭐 목소리나 아니면 의상 이런 데 신경 쓰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전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 대해서 모르지만 정장을 입고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이럴 거야 라는 일종의 왜곡된 생각이 있을 거예요. 왜곡이라는 표현 좀 그런가? 뭐 하나의 왜곡의 일부죠. 편견 혹은 뭐 억측, 나쁜 쪽으로는 그런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이제 긍정적으로 형성돼 있을 거란 말이죠. 정장을 입은 사람은 어떻다. 그럼 그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상대가 생각하는 제복 효과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최면의 원리란 말이죠. 상대가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그 막연한 생각들에 나를 넣음으로써 마치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을 차분하게 하는 사람은 믿음직해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차분하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떠한 환상 중에 일부를 보여줌으로써 내가 마치 그 전부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내가 돈 한 푼 없는 거지여도 마치 그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임으로써 마치 상대가 나를 부자로 느끼게 만드는. 물론 뭐 한계는 있죠, 이런 거는. 그래서 사기꾼 치고 옷 못 입는 사람 없어요. 사기꾼들은 되게 옷을 잘 입고 말도 잘합니다. 왜냐면 옷을 잘 입고 말을 잘하면 부자일 것이고 부자들은 대체적으로 남에게
굳이 저런 걸로 사기를 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함. 실제로 부자들이 사기 많이 치죠. 부자들 중에도 사기 많이 치는 사람이 있고 가난한 중 사람 중 사기 많이 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생각해요. 뭐 TV나 이런 걸 보면서 뭐 부자들을 나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부자를 만나서 저 사람이 부자인데 나한테 뭐 돈을 뜯어가겠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음.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 이제 최면의 영역으로 우리는 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상당히 편해요. 그러니까 아까 질문도 보셨지만 메타모델적인 질문, 그러니까 구체화시키는 그런 질문을 하려다 보면 자꾸 구체적인 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상대나 내가 좀 피곤해지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관계를 형성한 상태에서 밀턴처럼 이렇게 막연한 이야기를 던지면 그 상대가 나머지를 생각하면서 채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뭔가 말하기에 고수가 됐을 때는 밀턴 모델처럼 말을 하고 내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가 정말 올바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면 그 후광 효과로 인해서 나는 상대한테 정말 많은 걸 준 게 된 거죠. 물론 뭐 공자나 부처님 같은 분들이 그러진 않으셨겠죠. 그분들은 정말 많은 생각을 함축적으로 하셨던 분들이겠지만 이 NLP는 정말 하다 보면 약간 사기적인 것도 많고 재밌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NLP는 제가 다음에 한번 다뤄보면 재밌겠네요. 항상 이 NLP 얘기하면 사람들이 많이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화술 강좌 내용은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다음에는 또 그걸 한번 또 준비를 해보려고 지금 몇 가지 문장을 쓰고 있어요. 마법의 문장이라고 해서 이 문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면 좋은 문장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좀 문장을 좀 써드리려고 해요. NLP는 제가 조만간 정리를 해서 그걸로 알려드릴게요. NLP도 실은 여기 밑에다 좀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뭐 삽입 명령, 뭐 아날로그 마킹, 질문, 뭐 부정적 명령,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해서 정리를 해놨거든요. 제가 나중에 해놓을게요. 그 마법의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계속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언제 쓰고 싶은 문장인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물러가고 저는 또 다음 주에 화술 강좌 돌아오고 목요일에는 강나오빠 연애운수로 돌아오겠습니다. 강나오빠 연애운수 비월도 아마 돌아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갈게요. 안녕.